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 그는 고종의 충신이었습니다. 일사오적, 정미, 칠적, 경술국적에 모두 포함되어 매국노계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이완용이 고종의 충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을 싫어했던 이완용이 왜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882년 이완용은 25세의 나이로 증광문과 별시의 병과 18위로 급제하며 관직에 입문합니다. 그는 바로 정칠품에 해당하는 주서 자리에 임명됩니다. 당시 이런 빠른 승진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이호준이 민씨 정권과 손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시 수구파에 속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완용은 규장각 대교로서 정칠품에 오르며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1884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개화파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급진적 개혁 세력이었죠. 하지만 이완용은 이들과의 접점이 전혀 없었고 당시 해방형 주둔지에서 불안하게 이 정변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민씨 정권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고 이완용은 이 과정에서 더욱 수구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완용은 1887년 주미공사관 참창관으로 임명되어 미국으로 파견됩니다. 미국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며 초보적인 영어와 과학, 경제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가 근대화를 이해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조선의 개화파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꿈꾸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는 조선이 미국을 이용해 일본이나 러시아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독립 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헌법이나 의회 민주주의 같은 서양 문물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1889년 귀국한 이완용은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되며 교육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는 성균관의 커리큘럼을 개편해 지리, 산술, 과학과 같은 서양 학문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고 초등교육 의무화와 근대적 교사 양성 사업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894년 6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곧 일본이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수구파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죠. 1894년 8월 일본의 비호 아래 박영효 등 갑신정변 실패 후 도쿄서 망명 중이던 개화파들이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청에 의존했던 민씨 정권을 쫓아내고 2차 개혁을 추진합니다. 개화파는 이완용을 숙청하지 않고 개혁에 참여하길 권하지만 10년 전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한 것을 알고 있던 이완용은 아직 친모 산소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일단 전국의 혼란이 가라앉길 기다립니다.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승리를 확정한 일본의 보호 속에 개화파의 개혁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자 이완용은 1895년 음력 5월 학부대신 겸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으로 내각에 참여하게 되죠. 1895년 음력 7월 일본이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기자 일본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고 개화파의 위세도 땅에 떨어지며 갑오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외교적 압력만으로 일제를 누른 러시아의 힘을 본 조정은 러시아와 미국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1895년 8월 고종의 어심을 읽은 이호준은 국제 경험이 있는 이완용을 보내 러시아에 접근시킵니다. 이에 이완용은 정동파에 가담해 러시아 세력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벼랑간 의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낭인으로 자처하는 일본 극우들의 칼에 경복궁 건천궁 마당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했고 나라의 존엄인 궁궐은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수구파 이완용 부자도 목숨이 위험했는데 사변 당시 그는 주한미국서 기관 호러스 뉴턴 알렌의 도움으로 미국 공사관으로 급히 피신합니다.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 친일 개화파 내락을 복귀시키면서 을미개혁을 추진했지만 직후 러시아가 사태에 적극 개입하면서 다시 물러납니다. 고종은 일본과 개화파를 조선에서 축출하기 위해 미온적인 미국을 대신해 주한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로와 함께 아관파천을 기획합니다. 1896년 음력 2월 11일 이완용 등 친위대가 지방 소유를 진압하러 떠난 사이 고종은 의도대로 아관파천을 단행시켜 러시아 공관에서 왕세자와 일련여를 보냈고 자연히 친일 개화파들은 조정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이제 이완용은 외부 대신에 임명되어 러시아와의 협상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이완용은 농산공부 대신 등을 겸직하는 등 제국 근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견제에 적극적이었던 러시아를 이용하려 했던 고종의 계획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편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영향력을 잃고 러시아의 개입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조선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기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러시아와 프랑스 등 각국의 승인을 얻었으며 대내적으로는 독립협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는 국무를 줄인 일제에 대항하고 유교 질서를 수호하며 조선인다운 근대화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고 계몽하자는 취지로 만민공동회를 설립합니다. 이완용은 특히 독립협회 내 정부 측 인사로서 독립협회 제2대 회장으로까지 활동합니다. 다음은 이완용의 연설 중 일부분입니다. 독립을 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만일 조선인민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고 하면 구라파의 폴란드라는 나라처럼 남의 종이 될 것이다. 세계사에서 두 본보기가 있는데 미국처럼 세계 제일의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나 폴란드같이 망하는 것 모두가 사람하기에 달려있다. 조선 사람들은 미국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완용은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영접했던 조선 사대주의의 상징으로 지목됐던 영흥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설립하도록 뜻을 모읍니다. 독립협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에는 독립신문의 가장 큰 후원자였으며 그야말로 독립협회의 내 핵심 요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 안가 아관 파천 등으로 자신감을 얻은 러시아 제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대한제국 승인 대가로 각종 이권을 요구하고 사사건건 내정에 간섭합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위신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이완용과 대한제국 내각은 자칫 러시아의 침공 위험을 무릅쓰고 영흥, 길주, 삼수, 단천의 금광 및 석탄 채굴권양도 요구를 거부했으며 군사교관을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을 때에도 강력히 거부합니다. 황실과 내각은 미국풍이었던 외부 대신 이완용의 주장대로 미국 쪽으로 줄을 댑니다. 아관 파천 때 이완용을 도왔던 주한미국공 사우러스 뉴턴 알렌을 통해 각종 이권을 헐값에 넘겨 어떻게든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보려 했고 아울러 러시아 세력 일소 목적의 2차 파천 계획, 소위 미관 파천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외교 기조는 고립주의였고 러시아 제국과의 충돌을 우려 거부 의사를 표시하죠. 각종 이권을 매우 헐값에 마구 넘겼음에도 미국이 제2속만 차리고 대한제국 황실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이완용의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조선의 대미 접촉에 분노와 위기감을 느꼈고 이에 주한 러시아 공사 카릴 베베르는 고종에게 압력을 가해 1897년 7월 20일 이완용을 학부 대신으로 제차 9월 1일자로 외직인 평양 관찰사로 좌천시켜 중앙정계에서 축출시키게 됩니다. 9월 2일에는 온건파였던 카를 베베르의 후임으로 테헤르가 주한 러시아 공사로 부임합니다. 스페헤르는 고종에게 이권을 넘기지 않으면 궁궐 경비병을 철수한다. 제2의 아관 파천을 하겠다는 등 협박합니다. 미국인 해링턴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테헤르는 이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질 나쁜 인간이다. 나는 그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내 재임 기간 내엔 내각에 복귀할 수 없다. 그는 독립을 떠들지만 친미 하수인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그들을 조선 정치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1898년 3월 11일 러시아의 압력과 대미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내각에서도 차츰 밀려난 이완용은 급기야 전북 관찰사로 좌천됩니다. 부임 5일 만에 직무태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공금횡령죄까지 뒤집었어 그나마도 파직될 뻔했으며 그해 7월 11일에는 아예 독립협회로부터 제명당하기까지 이르죠. 1901년 2월 의정부 참정이던 부친 이호준이 사망하자 고종은 후계를 잇게 하려고 이완용을 사면복권시켜 국내부 특진관으로 임명합니다. 1904년 2월 이완용은 3년상을 치르고 복귀합니다. 그는 곧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보호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수구파의 좌장자리에 오릅니다. 당시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굳어져가는 시점으로 당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본의 승리에 국권을 침탈당할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제에 대한 마지막 보루로 대한제국은 다시 한번 미국을 택했고 이완용을 재기용해 미국 공사관으로 재차 파천할 목적으로 미국과 비밀교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미략까지 체결한 상태였죠. 이권을 마구 넘겨줬던 보람도 없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발을 뺍니다. 대한제국은 더 이상 빌릴 외세의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완용이 스스로 내린 결론과 정치적 결단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905년 일사늑약 체결 즈음 이완용이 남긴 말입니다. 이완용과 내각 대신들은 이제 일본의 철저한 대리자로 변신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나라의 주권을 멋대로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특권과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원래 친일이었던 개화파, 일본을 경계하던 수구파, 가릴 것 없이 조정에 남은 자들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친일파가 되었고 일제에 협조하게 되죠. 1905년 11월 17일 이완용은 학부 대신으로서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본군의 무력 시위를 배경으로 일사늑약에 서명합니다. 많은 유생들이 일사오적 이완용을 처벌하라며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지만
대한제국주미공사관이 단돈 5달러라는 푼돈에 일본에 강제 매각되고 영국, 일본 등 10여 개의 모든 제외 공관이 일본에 즉시 양도 폐쇄되는 국가적 치욕을 당합니다. 1905년 12월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후원으로 의정대신을 겸직하고 1907년 초 대한제국 내각 최고직이었던 의정부 참정대신에 올랐으며 조선 근대화 작업을 위해 겸하고 있었던 농산공부 대신설이 광산사무국 총재에 유임됩니다. 1907년 6월에는 일본과 본격적인 강제병합 준비를 위해 내각 체제가 개편됩니다. 이완용은 개각 후에도 총리 대신직에 추천되죠.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토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수락합니다. 1907년 6월 내각 총리 대신으로 국내부 대신서리를 겸하면서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고종은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의종 3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 침략의 부당성과 일사조약 무효를 세계에 호소해보려 했으나 결국 좌절됩니다. 이에 놀란 일본은 이완용과 친일 단체들을 앞세워 고종에게 책임을 추궁, 양위를 강요하여 순종이 일본의 각본대로 즉위하게 되죠. 고종 퇴위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항일 의거들을 탄압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이완용은 주한주차 일본군 사령관이자 통감대리였던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긴밀히 협의합니다. 이완용은 수구파 출신이라 아직 일본 정부의 요주의 인물이었던 데다 송명준의 일진회와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을 앞잡이로 일본 헌병과 함께 항일의 병들을 토벌하자는 제안까지 합니다. 이는 곧 채용대 곳곳에서 의병들을 학살합니다. 1907년 7월 19일 이완용은 양위에 관한 고종의 조칙이 내려진 당일 곧바로 황제대리 의식을 거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주관할 국내부 대신 박영효가 병을 핑계로 입궐하지 않아 차질이 생기죠. 이튿날 이완용은 박영효의 공석을 맡아 국내부 대신 서리로서 양위식을 강행합니다. 1907년 7월 24일 순종이 즉위한 뒤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 채용, 군대 해산 등이 비밀조서로 작성된 정미7조약에 서명하여 내정권을 스스로 일본에 넘깁니다. 1909년 7월에는 이완용의 독단으로 기유각서를 일본과 교환, 대한제국의 사법권마저 일본에 넘겨줍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됩니다. 이완용은 11월 4일 서울 남산 장충관에서 열렸던 이토 통감 추도회에 친통한 표정으로 참석하죠. 추도회는 일본 현지의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과 동시에 거행됐는데 이완용은 추도문을 읽는 자리에서 이토공은 자신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으며 그가 제창한 극동평화론의 뜻을 지지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를 암살한 안중근을 조선인의 이름으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1909년 12월 22일에는 앞서 17일에 사망한 대기의 레오포리세의 영동성당 추도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영동성당으로 가던 중 성당 정문 근처에서 군밤 장수로 변장하고 기다리던 이재명에게 옆구리와 어깨 등을 순식간에 3차례 찔리게 됩니다. 이완용은 곧바로 대한의원으로 후송됐고 이재명은 이듬해 9월 이완용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및 박원문을 살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이완용은 칼에 왼쪽 폐가 관통됐는데 마침 일본인 치료 목적으로 파견와 있던 일본인 외과의사들과 당시의 최신 의료기술을 총동원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한국인 최초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이완용이죠. 다만 이때부터 얻은 폐 쪽의 지병이 천식과 폐렴으로 발전하여 평생 동절기마다 크게 고생했고 훗날 사망 원인이 됩니다. 1910년 8월 22일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은 일본의 각본대로 내각회의를 소집해 한일영합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어전회의에 올려 뻔뻔하게도 황제를 협박해 면전에서 합병안을 통과시킵니다. 이에 따라 한일한국병합정권위원회가 설치되자 22일에는 스스로 정권위원회에 올라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관사에서 한일병합 조약에 직접 서명합니다. 조약 체결 후 곧 관직을 사퇴한 이완용은 조약문 5번 조항의 혜택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일 등 백작의 자기와 잡무처리 수당 60여 원, 퇴직금 1458원 33전, 조선 총독부의 은사공채금 1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916년 8월 4일 매일신보에 실린 이완용의 글은 이은 왕세자의 결혼을 일본과 조선의 융합이라 미화했습니다. 조선 귀족으로서 일본 귀족과 어울리며 일선이화를 추진한 그는 조선 총독부의 핵심 인물로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조선농회와 조선귀족회에서의 활동, 이완용은 농사장려회, 조선농회 회두, 이무회 회두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특히 1918년에는 조선귀족회 부회장에 오르며 조선의 귀족들에게 일본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 황제가 붕어하자 독살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독립을 꿈꾸던 백성들 사이에서 이완용은 고종의 양위를 강요한 대우로 지목되었고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에서 민족의 독립을 외치는 3.1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완용은 오히려 총독에게
이 운동을 탄압할 방안을 제안하며 매일 신보를 통해 운동을 불순한 난동이라 비난하는 경고문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3.1 운동 진압 폭로를 인정해 이완용을 후작으로 승격시켰고 그는 일제의 신뢰를 얻으며 일본 황실로부터 훈장까지 수여받았습니다. 그가 일제 치하에서 얻은 자귀와 훈장은 조선 민중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1921년에는 내선일체와 일본어 부국을 독려했으며 조선귀족원 회원, 농사장려회 회장, 조선물산공진협찬회 명예회원, 일본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부 평의원, 조선귀족회 부회장, 농림주식회사 고문, 총독부 교육조사 및 산업조사위원, 조선농업교육연구회 고문, 선만너몽연구협회 고문 등등 친일단체들마다 깊숙이 관여해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한반도 수탈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1923년 1월 6일에는 조선사편찬위원회 고문으로 한국 역사를 일본의 시각에 껴맞춰 해석, 왜곡하는 이른바 친일사관을 정립하는 데 힘을 보태죠. 1924년에는 그의 아들 이항구도 남작이 되어 조선인으로는 거의 드문 부자 귀족이 됩니다. 이완용의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땅 재산은 1억 3천만 평까지 불어납니다. 당시 조선인 가운데 왕을 제외하고 가장 부자라는 소문까지 있었지만 이재명의 암살미수로 생긴 폐렴과해소 증상은 어쩔 수 없었고 죽을 때까지 흉통에 시달리죠. 1925년 지병인 기침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심해졌지만 요양을 해 어느 정도 호전됩니다. 그래서 19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총독부에서 열린 중추원 신년 제1회 회의에 다소 무리를 해 참석하고 이것이 그의 병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1926년 2월 11일 오후 1시 20분 이완용은 일본인 의학 박사 2명과 조선인 주치의 그리고 그의 의붓형 이윤용과 차남 이항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69세로 옥인동 집에서 눈을 감습니다. 같은 날 외국 친일의 대가로 일본 황실로부터 대운이 국화대수장을 받았습니다. 이완용의 친일 행적은 조선 민중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선택이 가져온 후폭풍은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친일파 영상은 을사오적 이근택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과 영상 수익의 일부는 독립운동가 후손, 참전용사 후손 지원 사업에 기부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 자료는 정보 자료를 근거로 제작됩니다. 혹시나 주변에 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의 후손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제보해주세요. 영상 제작과 유공자 선정에 동참하겠습니다.